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제 합당했습니다. 한국당 만든 지 113일 만인데요. 또 오전에는 당선자 총회 열고 여러 가지 1호 법안들 논의하는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 마산 하포의 당선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통합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극동 문제라든가 외교 상황이 있을 때 교수님 신분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드렸는데 이제 당선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내대변인 맡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했는데 합당 과정 좀 알려주세요. 네, 합당 과정은 원래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게 합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네. 그 절차대로 지금 합당이 되었고요. 양당의 법 절차를 거쳐서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합동 그 당선자 총회까지 했으니까 예. 이거 당초에 이제 이게 당선되고 나서 네. 예, 바로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네. 또 이게 20대 국회를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고 예,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만 예정된 시한이 원래 5월 29일 예.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합당하게 되었을 만큼 그게 이번 주 초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당초 예정대로는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원유철 이제 전 한국당 대표가 되겠네요. 합당 늦은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합당 서두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잘 모르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예. 미래한국당에 대한 또 기대도 있었고 해서 여러 이제 평론가들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또 미래한국당의 이제 비례대표 구성해 보면은 또 우리 광주라든가 또 전북 지역에 출신의 당선자가 있거든요. 네네.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0대 당선되었는데 네네. 이번에 비례로 되셨죠. 또. 비례대표로 했죠. 예.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이번에 저희 미래통합당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웠는데 네. 미래당은 이제 미래한국당은 전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은 그런 여러 후보들도 있고 하니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합당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당시 이제 원유철 대표라든가 또 미래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합당을 그냥 합당하지 말고 이런 비례 정당들이 난립하게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자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합당을 하자. 민주당은 이제 비례민주당인가요? 비례민주당에 해당하는 합당을 했습니다만 역시 민주당과 똑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열린 비례 우리 당인가요?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한꺼번에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한 폐인만큼 한꺼번에 정리하자. 네.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게 그냥 그걸 놔두고 해서는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방치될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합당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런 해결하는 어떤 지렛대로 합당의 절차를 진행시키자 하는 그런 논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 볼 때는 그런 빨리 이제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고 또 두 당 간에 또 원래부터 이제 형제당 원래 이제 모자당이죠. 당 사이에서 신속한 원내 합의, 원내의 어떤 의사 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두 당 체제로 가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숫자적으로 열세지 않습니까? 177석 대 103석입니다. 빨리 원내 전략이라든가 지금도 산적한 현안이 많고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문제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지금 산적한 문제를 신속하게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는 데서 다 동의를 해서 합당이 이루어졌죠. 네. 오늘 오전에 당선자 총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03분이 다 참석했습니까? 몇 분은 안 하는데 이제 비례대표 당이 이제 비례대표 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은요. 비례대표 전원이사 참석하셨고요. 거의 거의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분위기는 우선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겠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환영하고 또 네. 함께 인사하는 원내대표가 직접 주관해서 함께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꽃다발도 주고 또 각자 새로 미래한국당 출신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네. 각오를 듣고 소감을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여러 의욕이 넘치는 다시 한번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자는 이런 여러 의지가 느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셨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초에 이제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 일정이 어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상의 되면서 오시겠다고 했다가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걸 모르시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일정 조정 때문에 좀 늦게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결국 오늘은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무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자주 뵙고 자주 상의할 일이 있겠죠. 예. 네. 오늘 총회에서 그러니까 21대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국회 네. 1호 당론 발의 법안 논의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논의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논의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주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위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고 또 대외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지난 3년간 원래 경제가 더 계속 나빠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민들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민들에게 정말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코로나19 위기 경제 위기와 전체 민생 위기에 보탬이 되고 그 지원이 되는 그런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만들자는 데서 의견을 모았고요. 예. 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오늘 좀 심도 깊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주말 내도 의원들이 좀 뜻을 모아서 좀 더 각 그 구체적인 법안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위에서 의결안대로 합당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비대위원도 선출을 했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 당내에서의 비대위에 대한 뭐 의미 평가 좀 어떤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비대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또 가을에 가면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와 우리 민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무 속에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전국에 지난번에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둘러싸고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임기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12월까지 이어질 텐데 그 12월 연말에 전당대회를 하기도 어렵고 연초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또 마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재보선에 통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합의가 쉽게 된 셈이고요. 그 당연한 이제 반대 당내 반론은 이제 자강론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특별한 다른 비토라기보다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항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할 힘을 기르고 위기를 극복할 인물을 만들고 해야지. 이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많았고요. 그런 우려를 둘러싸고서 이제 심각한 논의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크게 참패한 그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단히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정말 이전에 겪지 못했던 굉장히 큰 그 국가적 또 전 세계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비상하고 큰 틀의 정책의 전환,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래한국당 쪽에서 당명 이제 개정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이제
이제 미래한국당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지금 당명이 최근에 선거 직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어서 익숙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신한국당 이래로 우리 당의 역대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네.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우리나라 이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기 때문에 뭐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당헌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 또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당명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것이 지금 결론난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럼 당명을 공개적으로 뭐 제안해서 받거나 뭐 이런 절차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건 뭐 어쨌든 공개든 아니든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당명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당명만 자꾸 바꿔도 되느냐라는 또 그런 해련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자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그리고 진영과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라는 미래통합이라는 그런 취지도 또 이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당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우선의 당 내부에서 또 국민의 여론의 공감을 사면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과 또 정의기억연대 관련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윤미향 당선자가 불체포 특권을 누릴 방탄국회가 될까 우려된다 이런 내용의 논평도 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진영이라든가 역사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는 단체가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시민들의 기부금을 횡령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사자들이 명쾌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그 해명이 자꾸 틀려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맡겨두면 될 문제를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보면은 최근에 며칠간 계속 나온 이야기는 이게 뭐 친일파들이 배경이라는 등 혹은 우리가 정말 그 역사의 희생자인 그 이용수 할머니의 보다는 네. 그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당했고 우리 전체의 운동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된 윤미향 당선자를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일본과 역사 전쟁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역사적 정인인 네.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고 이 뒤에 무엇이 있다 심지어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에서 함구령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봤을 때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지도부의 태도만 보자면은 자칫 이게 회기내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윤 당선인이 그 의원이 신분이 바뀐 뒤에 네. 만약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가 이 문제에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과 절연하고 윤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검찰 수사에서 지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당 지도부 태도로 보자면은 만일 검찰은 부득이 계속 뭐 출석을 안 한다거나 의혹에 대한 다른 해명으로 계속 피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신분의 변화라든가 또는 수사가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 그럴 경우에 만일 이제 6월부터 정말 국회가 열린다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검찰에서 체포를 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구성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당선자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오는 걸 보면은요,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게 정부 기부금을, 정부의 그 지원금을 받고 또 시민 기부금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회계 사항을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곽상도 의원과 TF에서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근데 기부금 집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하나하나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대에서 스스로 밝힌 게 아니라
그 기록을 보니까 그 기록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더구나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지원금 사용처라든가 그 지원금을 받았다는 회계 보고 같은 것이 불성실했다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게 지금 밝힌 것도 아니고 예. 조금씩 또 앞뒤 진술이 틀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련 의혹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개원하면 이제 상임위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고 지금 상임위 배분 원구성 네. 합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지난 30년 동안 국회가 협치를 위해서 상임위를 이렇게 배분해 왔습니다. 18개 상임위 같으면은 의석수에 따라서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협치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몇 개를 이렇게 쭉 배분해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 비율을 보자면 약 11대 7, 18개 상임위 중에서 여당이 11개 또 미래통합당이 7개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이고 이런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크게 패배해서 의석수가 많이 모자랍니다만 12년 전에도 비슷한 역전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바로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민주당에도 똑같이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건 협치를 위한 관행이었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갑자기 뒤엎고 이제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지지를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백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물론 부족합니다만 네. 그러나 국민들이 보여준 투표수, 우리 득표수를 보면은 그 지금 의석수만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의석수는 거의 2배 이상,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만 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 보내준 투표수를 따져보면은 그건 한 자릿수 이내입니다. 한 7%, 8%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정정한 협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입법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종일까지 어떤 협치의 툴 우리가 압도적인 여당일 때도 네. 민주당한테 야당에게 양보하고 배분해왔던 그런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11대 7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타협안으로 국토위, 교육위를 대신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결위 법사위도 종전에 30년 동안 유지된 그런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 예산 같은 경우도 여당이 정부를 감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청와대가 막강할 때는. 그렇다면은 야당이 정말 노릇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이런 예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예결위를 야당이 이제 맡아온 관례를 쭉 취했었고, 민주당이 좀 소수당이고, 저희 당이 압도적 다수당일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국회라는 곳은 정부 여당을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상권 분립 명백한 상황에서. 그래서 또 법사위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진행하시면서 법안 총괄율이 사상 최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법안 숫자로만 자꾸 의정 활동을 평가하다 보니까 무리한 법안이 또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 법안 중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법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안이 체계 심사, 다른 법과의 상충, 또 작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심사하는 기능이, 원래 이제 외국 같으면 상원, 하원이라든가, 또는 국회 내 다른 기능의 법제 심사의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음제인데다가, 지금 정부의 기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런 기능들이 국회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20대 국회 내내, 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된 걸 보면은요, 한 58%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자구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변경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런 현실도 생각해서 또 그동안의 관행을 봐서도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전체 법안을 충분히 견제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야당 몫이다. 제1야당 몫이다라고. 그건 과거에 그랬듯이 과거에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내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 보여야 할지 끝으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는 어떤 특별한 법안 하나 때문에 모든 법안이 막힌 사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공수처법과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근데 국민들이 과연 공수처가 이 코로나 위기 사태라든가 경제 위기 사태에 그렇게 중요한 법인가? 그게 뭐 특별검사제도도 있고 또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을 통해서도 또는 또 재판에 대한 이 재정 신청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거기에 꼭 몰두해야 되는가? 어제 청와대에서 네. 이 문제를 이제 저희 그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지적을 하기도 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국회가 충돌하고 협치보다는 분열과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큰 위기가 닥친 만큼 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를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통합, 진정 국민들이 위하고 지금 진정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